예, 이번 시간에는 국내 모든 이슈를 삼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교훈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어제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둘러싸고 한 일주일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 공방은 일단은 아무튼 좀 정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또 공급 대책은 또 원점으로 좀 돌아갔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린벨트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공급 관련해서 이런 부분. 그린벨트는 뭐 거의 모든 연구가 짓지 않은 게 그린벨트를 푼 도시들은 가격 상승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안정이 된다예요. 그래서 이제 풀면은 사실 더 좋은 건데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선진국들은 주민들이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표를 해서 이제 완전 개발 또는 이제 완전 보호보다는 그 중간 단계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몇몇 정치인들이 워낙 뭐 막말 던지기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죠. 던져서 국민들이 더 혼란스럽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지부찍은 건 다행이지만은 문제는 이제 다시 이제 뭐 작년 시점으로 돌아간 게 아니냐. 정부에서 밝히는 거는 이제 뭐 재건축, 공공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게 재건축이라든가 대량 공급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기껏 나온다는 게 어디 뭐 골프장 좀 해서 뭐 몇만 세대, 만 세대 하고 그다음 뭐 역세권의 고밀로 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교통이 좋은 지역에 대규모 단지형 아파트를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급은 상당히 미진하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마 앞으로도 신축 아파트라든가 대규모 단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고 공급은 더 위축되니까 뭐 그 결과는 또 몇 년 지나면 또 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근데 교통이 좋은 단지, 좋은 곳에 대규모 단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에서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다 그런 대상이죠.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신규로 추가되는 그 호수는 적다. 실제 기존에 1000세대가 살았으면은 뭐 그 이후에 아파트는 한 1100세대 정도밖에 늘진 않습니다. 이게 1000에서 1100, 10%밖에 안 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새 아파트가 공급됐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을 촉발시킨 거는 집 개수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새 아파트 가격 개수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면은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좀 안정을 받고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안정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공급을 하지 않고 뭐 가로주택형 정비 사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뭐 주차장도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쪽방촌을 더 양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비난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공급 대책은 이제 원천적으로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반대쪽에서 얘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물론 이제 굉장히 높게 그리고 많은 호수가 나오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교통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시 인프라를 전부 다 감안했을 때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냐라고 하는 얘기도 상당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비난이. 근데 적어도 맨하탄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쿄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런던 보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맨하탄 같은 경우에 우리 한 몇 배 정도, 2배 이상씩 높게 돼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도 버티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모든 지역을 다 개발하면 교통이 이제 완전히 마비가 될 텐데 대중교통이 편한 지역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나마 조금 완화는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뭐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집값이 비싸면서 교통이 편하게 살 거냐 아니면 교통은 다소 불편하지만은 집값이 떨어지는 걸 택할 거냐. 뭐 그린벨트하고 똑같은 논란이죠. 그런데 이제 선진국들은 아주 높이는 쪽으로 뭐 주택 같은 경우에도 도심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1000% 이상짜리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서울 시내 전역이 한 2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럽 도시들도 뭐 나지막하게 5에서 7층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300% 넘거든요, 거의 다. 근데 우리는 누가 봐도 조금 낮은 측면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급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는 하지 않기로 하고 가장 이제 현실적인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태릉에 있는 국방부의 골프장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장을 개발하게 되면 한 2만 호 정도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대체 지역도 지금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 대체 지역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가능한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우리 정부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국공유지 또는 국유지, 그게 유휴부지라든가 방금 뭐 골프장 같은 경우에 너무너무 좋은 사례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골프장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을 지으면은 다른데 대체 골프장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 대규모 땅이 있다는 건 다행이고 사실 그 주변 사람은 반대할 수도 있고요. 골프장 있을 때 더 그렇죠. 편익이 크거든요. 나머지 땅들은 뭔가 하면은 이제 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좀 입체화, 복합화 올리는 거. 그다음에 뭐 또 다른 관공서들을 이제 지을 때 위에 행복주택을 짓는다라든가 그런 식의 접근이 될 텐데 이거는 뭐 시장에서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공급이 있으면 공급에 따른 안정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지만은 지금 문제가 된 것들은 서울 시내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그쪽에 대한 공급 대책이 없으면은 영원히 그 단지들은 희소성으로 인해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대책들도 뭐 분명히 마이너스를 가격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긴 있는데 예상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너무 이제 뭐 고집을 피우는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안 된다 했으니까 우리 끝까지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단견적이다. 그리고 상당히 정치공학적인 측면도 느껴지는 게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이제 허가를 하는 시점에는 보통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입주하는 시점에 안정화 효과가 있고요. 그래 자기 임기 때는 오르고 다음 사람 임기 때 내려간다. 이런 것들도 배려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다른 나라 선진국들이 다 어떻게 정책을 하는지를 한번 열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뭐 감정 싸움 비슷하게 가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공급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쭤볼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최근도 그렇고요. 몇 년 동안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는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급 부족 얘기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금리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정말로 공급이 부족한 거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사례로 몇 가지 얘기하는 것이 2013년 이전까지 한번 봐라. 강남에 그 재건축을 하고 뭐 이랬던 아파트들도 그 당시에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미분양 나서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인구가 늘었냐 소득이 늘었냐 이거는 결국 보게 되면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정말로 공급이 부족해서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이게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1989년도 4월 달에 5대 신도시를 만들지 않습니까? 200만 원. 그 5대 신도시를 발표를 하고 8개월 정도 지난 90년 1월 달이 되게 되면 1차 분양이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가격이 좀 조용하다가 1년 반 사이에 51%가 상승을 한다. 일거에 그렇게 많은 공급을 5대 신도시만큼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결국 보게 되면 공급과 가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환상을 보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가지고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그 과거에는 이제 수요도 이만큼, 공급도 이만큼, 가격이 어떻게 균형을 찾았죠. 근데 수요가 이만큼 늘었어요. 유동성 때문에. 우리가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유럽 재정위기 극복 과정에서 처음에 너 돈이 안 돌아와서 뭐 난리 났었잖아요. 그 유통 속도가 늦어졌다 이래가지고. 근데 한 화폐 수량설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들어맞거든요. 그 돈이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다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엄청나게 커진 상태에서 공급은 옛날하고 비슷하다. 그 상황이면 가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우리처럼 똑같이 폭등을 했다가 선진국은 한 3년 전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정받은 정책이 왜 그랬냐에 대한 거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규제를 좀 강화했다. 근데 규제 강화도 우리가 보기엔 강화가 아닙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LTV를 90%로 강화합니다. 우리는 15억짜리는 0%거든요. 근데 90%로 옛날에 100% 넘었는데 했다는 그 정도 규제 강화가 하나의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유동성에 대한 폭등 다음에 조정을 겪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사이에 이제 가격은 오르는데 공급을 못하게 합니다. 정부가 자꾸. 공급을 하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뭐 불로소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쪽 공급은 무조건 못해. 그러니까 가격은 오르는데 공급을 막는다. 그럼 더 가격이 폭등하겠죠. 사실 우리 정부가 불러들인 측면이 상당히 많고요. 왜 그런가 다른 나라들은 몇 년 전부터 조정을 받는데 우리만 유독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대도시라는 거는요.
공급은 영원히 부족할 겁니다 아마. 예. 대도시 중에서 아틀란타라든가 이제 뭐 그린벨트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펼쳐지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예. 가격이 거의 안정적입니다. 예. 실질 가격으로 보면 거의 상승을 안 하는데 맨하탄이라든가 우리 같이 맨하탄은 섬이고 예.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산에 둘러싸인 섬이거든요. 그린벨트. 그렇죠. 그런 경우는 공급이 항상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주택 보급률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데 예. 우리만 쓰거든요. 예. 근데 그 통계를 보더라도 9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값이라는 건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게 100채가 있는데 99채일 때는 그냥 거의 가격이 계속 폭등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 101채가 되는 순간 예. 가격은 안정이거나 폭락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지점까지 대강 가야 되는데 그게 봐서는 좀 많이 모자란다라고 볼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공급이 충분하다라는 측에서 이런 주장입니다. 재작년에도 5만 원 했고 이번에도 5만 원, 내년에도 5만 원이니까 괜찮다. 그거는 원래 집이 많은 상태에서 작년, 올해, 내년 공급량이 비슷하면 되는데 예. 공급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작년하고 비슷하게 했다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경제학 교과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늘고 공급이 부족하다. 그냥 아주 명쾌하게 됐습니다. 예. 몇만 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선진국에서도 이제 대도시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오피스 공실률처럼 공실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뉴욕 같은 경우에는 5% 미만이면 비상 상황으로 규정합니다. 비상 상황이 한 50년 넘게 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게 정상 상황 같은데 예. 우리는 어떤 기준을 보더라도 3% 미만입니다. 공실. 예. 그러면 세계적 기준에서 봤을 때도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오피스텔을 다 포함해서 계산하더라도요.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두 개를 어떻게 조합을 할 거냐. 뭐 3개 신도시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가격 안정화 효과는 한참 뒤에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해외 부동산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미국의 상업용 모기지의 연체율이 예, 예.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높다라는 예, 예. 얘기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또 그 모기지의 연체가 이제는 상업용에서 주거용으로 넘어온다 이런 예. 겁니다. 그 또 주거용으로 넘어오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 게 뭐 실업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지. 그에 따른 이자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 주거용으로 넘어오는 건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도 5월 정도까지 미국의 부동산 그러니까 집값이 한 6% 넘게 하락을 할 거다라고 예. 하는 전망이 있거든요. 예, 그동안의 그 경험으로 보게 되면 선진국들의 그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시간을 두고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서 움직이는 그렇죠. 형태가 됐었는데 예, 예. 이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 봐야만 될까요? 그 사실 선진국들하고 우리가 똑같은 게 유동성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유동성으로 올라간 거는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그렇죠. 조정도 크게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유동성으로 올라갈 때는 전국적 상승이 아니고 되는 지역만 상승합니다. 예. 대도시 위주로만 상승해 그런 것들이 이제 선진국들은 한 3년 전부터 조정을 이미 받아왔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총수요 부족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상업용 모기에 출발한 것들이 이제 주거용으로 번져가고 있는 중이고요. 예. 우리 같은 경우도 그 효과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쪽을 누리니 이쪽이 올라가고 뭐 이런 풍선 효과에다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아지는데 사실 이렇게 세게 오래 갈 수는 없고요. 예. 조정은 반드시 와야 되고요. 예, 조정이 그렇죠. 와야지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것들이고 뭐 초장기적으로 보면 한 100에서 300년 연구한 것들이 많습니다. 집값에 예. 대해서 그것들은 이제 다 상승한다. 보통 한 0.8% 내외, 0.9% 내외 실질 가격으로 봤을 때. 근데 조정은 항상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어떤가 하면은 거의 뭐 3주택자들은 세금을 6% 냅니다. 보유세를. 예. 뭐 정부에서는 그 몇 명 안 되니까 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예. 근데 그 6%한 20년 내면 자기 집 다 뺏기는 겁니다. 예. 그렇죠. 지금 세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 뭐 세금을 걷어가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장기계에 걸쳐서 뺏어가겠다는 정책이에요. 예. 이런 정책에서는 단기적 충격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예. 그게 뭐 어떤 논문을 보더라도 이런 세금이 택해지면은 한번 단기적 충격은 나타난다. 근데 그 충격이 워낙 우리는 세게 왔기 때문에 충격도 좀 셀 것이다. 그럼 단기적인 조정이 온다. 그러나 몇 년 지나면은 코로나로 풀린 돈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코로나로 풀린 돈이 또 결국은 돌아서 어딘가를 갈 텐데 그 중에 한 아이템이 이제 부동산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10일 날 주택시장 대책을 네. 내놨지 않습니까? 이제 크게 그 대책을 나눠서 보게 되면 한쪽에서는 공급 예. 이 그렇죠. 증가인데 예. 아직까지는 뭐
지역을 잘 못 찾고 있으니까 예, 그 예, 부분은 예, 뭐 저희가 좀 전까지 얘기한 걸로 가늠하면 아마 될 것 예, 같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세금을 높여서 이런 예,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유세 증가가 이번에 굉장히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날 걸로 예, 보이는데 예, 이 그 보유세가 과연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냥 뭐 거의 수많은 논문들과 교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보유세를 부과하면 부과하는 순간에 가격 하락이 일어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앞으로 평생 동안 보유세를 내야 되는데 그 낼 보유세를 현가화시켜서 가격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가격 안정화 효과는 없다는 겁니다. 예, 수요 공급에 따라서 다시 움직입니다. 그렇겠죠. 한번 예, 떨어지고 나서.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보유세가 제일 높은 나라에 들어가는 게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은 2000년대 초반에도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 한 3, 4년 전까지도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보유세가 제일 낮은 나라가 이제 독일입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는 2000년대 가격이 가장 안정적인 나라였어요. 예, 보유세하고 가격이 안정적이다. 이거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게 학계에서는 거의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요. 예, 근데 예, 지금 하는 것들은 보면은 일회성 충격은 오지만은 문제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위험을 갖게 됩니다. 예, 그 헨리 조지라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때 그 상품을 없애고 싶으면 그 상품에 세금을 부과해라. 그 말은 뭔가 하면 종부세를 부과하면 할수록 주택 공급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근데 예. 이 효과가 나중에 되면은 진짜 서울에는 집이 물리적으로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선진국 같은 경우에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했고요. 자, 그 말씀을 하셨던 거를 아무튼 보면 예. 일단 아무튼 그 세금을 높게 되면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거다. 이제 예,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그럴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서울에 두 채를 갖고 있어서 25억이 되면 예, 예. 따져보니까 세금이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인데 야 이건 정말 작은 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예, 예.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회임기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 예, 예. 그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있고 예, 예.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이제 가격이 어떻게 그렇죠.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보면은 회임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영향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어떤 이제 뭐 정책이든지 뭐가 뭐 아니면 그 이게 수급이 어긋나서 이제 뭐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회복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렇죠. 그런 형태를 많이 보였었거든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정부 대책이 너무 뭐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예. 수요 쪽도 그렇고 수요 예. 쪽에서 특히 이제 세금 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세다고 생각하는 나라들 거는 다 조합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조세의 예. 원칙도 없고 원래 뭐 거래 비용을 낮추고 보유 비용을 높인다 이런 원칙도 있었는데 그런 원칙도 다 없애버렸고 예.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원칙에 대해서 다 없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더 걱정스러운 거는 임대차 보호 3법, 5법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있죠. 예. 그것들이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단기적으로는 괜찮다. 그럭저럭. 예. 근데 이제 장기적 효과에서는 결국은 서민들한테 대재앙으로 갈 겁니다. 예.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임대주택이 30% 정도 재고가 있었다가 3%로 줄었거든요. 우리보다 약간 더 센 정책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 위축이라든가 품질 저하라든가 이 문제들은 항상 발생했고 예. 그에 따른 논문들은 뭐 수천 편이 넘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 세금도 마찬가지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그럭저럭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나쁘다는 게 거의 대부분의 연구 결과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만 정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예. 그래서 결국은 한 몇 년 지나지 않아 가지고는 서민들이 아주 힘들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앞에서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 또 하나가 이제 네. 저금리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저금리 부분들이 과연 집값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계속 줄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금리라는 게 금리라는 게 이제 사실 그 낮으면은 집값을 끌어올리고 그렇죠. 예, 예, 예. 높으면 집값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금리가 낮던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연구를 보더라도 그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하고요. 다른 거시경제 변수 때문에 반대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저금리 상태가 계속 가면은 결국은 또 부동산으로 돌아간다. 예. 뭐 대통령도 뭐 다른 투자처를 찾아라 그러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펀드라든가 간접 투자 상품이 굉장히 낮잖아요. 좋잖아요. 예. 우리는 뭘 했다 그러면 다 뭐 박살이 나고 그러니까 예. 그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외에는 없다, 부동산 외에는 없다 이런 시각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풀린 돈이
몇 년간은 눈치를 볼 겁니다. 예. 당장 어딘가 쏠리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좀 좋아 보인다는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큰 어떤 유동성 장세가 벌어지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또 초양극화 현상이죠. 예. 되는 지역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한번 더 남은 기회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 우리나라 아파트를 보더라도 초고가 아파트라든가 강남 아파트를 보게 되면 평당 1억 정도인데 예. 다른 선진국들의 초고가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는 아직 상승 여력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일본이나 뭐 베이징이나 상해 2억에서 3억 정도 왔다 갔다 3억 내외거든요, 사실. 예. 그렇게 봤을 때 한국 아파트 같은 것들도 아직은 여력이 있는 게 아니냐라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두 가지를 가장 궁금해 하실 겁니다. 하나는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다음에 만약에 내 집을 마련한다라고 하면 그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될 것이냐.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 좀 조언을 좀 주시죠. 저는 뭐 다주택자인데 내가 돈이 별로 없다. 예. 고정 수입이 없다. 세금 내기 어렵다. 그러면 파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게 아니면 그냥 계속 가는 게 맞다. 예.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구를 보더라도 대도시는 장기간 상승을 합니다. 예. 서울은 다른 세계적인 대도시에 비하면 상승률이 오히려 적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언제 회수를 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 단타다. 그럼 사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정부가 워낙 세게 하고 있고 요번에도 대책이 안 먹히면 아마 정부는 감정적으로 더 센 걸 할 겁니다. 아마 예. 거의 뭐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몰수법 같은 것들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 예. 정부 같은 경우에 그래 무조건 조정받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조정을 보고 들어간 게 맞다. 근데 내가 20, 30년 살 집이다. 그러면 이사 다니면서 돈도 많이 깨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비용을 감안했을 때는 한 20, 30% 빠진다 생각하고 아무데나 들어가도 된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예. 일단 아무튼 지금은 여러 그 규제 조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예, 예. 당장에 너무 서두실 필요는 없다. 예, 이렇게 예.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